최근에 이제 슈퍼 엔저라고 할 정도로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30년 동안의 제로 성장에 더해서 최근에 이 엔저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해지면서 중산층의 빈곤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엔저는 초기에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 이게 장시간 엔저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도 마약 같은 엔저 효과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지고 중산층 그 이하의 저소득층은 굉장히 엔저로 인한 물가고를 겪으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집니다. 특별한 경제여행, 세계 경제여행. 오늘은 일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함께할 이창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지매한,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참 일본 사람들 부지런하고 참 성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198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과로사를 많이 하면서 이 과로사가 일본어로 카로시인데 KAROSHI 해서 2002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이제 실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뭐 죽을 때까지 일한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객관적인 검증이 좀 필요해서 예전부터 이제 이 학자들은 일본 사람이 성실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주목했던 게 근로시간이에요. 일본의 장시간 노동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근면성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오래 일한다고 근면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일본의 노동시간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때 근면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근면해지지 않은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잘못 해석하는 거고, 최근에 노동시간이 줄어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일본이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노동시간 자체가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에 지금 6대4 비율쯤 되거든요. 정규직이 6이고 비정규직이 4인데 파트타이머들이 많이 늘면서 이 근로시간의 평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근로시간이 기니까 일본 사람들은 마지매하다, 성실하다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주목한 게 저축률이었습니다. 일본의 1970년대 저축률이 20%가 가계저축률이 20%가 넘어가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 동안 선진국 중에서 가계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높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을 근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코츠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한 푼, 두 푼 꾸준히 모아서 이렇게 가계저축률이 높은 거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되면 이 이론도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중반부터 가계저축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이 되면 다른 선진국들 여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낮은 가계저축률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성실해서 가계저축률이 높았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성실하다, 뭐 근면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우리 주관적인 느낌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성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고용노동이 일반화하면서 사실은 성실하게 일해야 뭐 급여를 더 받고 뭐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사실 이제 설득력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노스크리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더하기 장인정신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그 모노스크리
고품질, 품질에 천착하는 문화가 일본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계도를 주면서 이 100개를 좀 만들어주세요. 대신 불량률은 3%로 좀 이하로 맞춰주세요. 미국 회사에 주문을 하면 정확하게 불량률 3%의 물건 100개를 딱 만들어서 납품을 해줍니다. 소련 기업에게 주문을 하면 반대로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물건이 3%밖에 안 나오는. 마지막에 이제 일본 기업에게 주문을 하면 설계도를 주면서 불량률을 3% 이하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불량품에 대한 설계도를 따로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품질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불량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으니 불량품을 원하면 불량품 설계도는 따로 달라 이 얘기였는데 이게 1980년대 일본의 어떤 제조업하고 딱 맞아떨어진 이유가 당시에는 이제 일본 국내에서 품질에 천착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물건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일본이 수출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는 고품질보다는 적정 품질이 중요해진 세상이 되거든요. 2000년대부터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수출 기지가 되죠. 부품만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보내면 중국에서 거기서 가공 조립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인도나 지금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이 저개발 국가들에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는 고품질의 제품보다는 싸지만 적정한 품질의 제품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한참 자동차 수요가 폭발할 때 인도에서는 고급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에어컨이 없어도 창문이 없어도 그냥 굴러만 가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싼 자동차가 필요한데 일본의 기업들은 사실은 그런 수요에는 대처할 수 없는 거죠.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지만 다운그레이드 하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모노즈쿠리라는 게 일본이 이 모노즈쿠리의 과잉 품질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시기를 놓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EV, 그 전기 자동차입니다. 지금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 자동차로의 시프트 전환이 좀 늦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전기 자동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일본 이 자동차 기업들이 앞서 있었어요. 그 2003년에 게이오 대학을 비롯해서 일본의 38개 기업이 시작한 게 에리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4년에 에리카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이 에리카는 바퀴가 8개 달렸고 최고 속도 36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이 스포츠카보다 훨씬 빨랐어요. 우리가 사실 전기차를 왜 만들까를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자, 환경오염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전기차로 시프트를 한 건데 일본의 기술자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됐던 거죠. 우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모든 성능을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지 굳이 속도도 안 나오고 연비도 안 좋은 거를 우리가 만들면 뭐하냐. 그래서 에리카 자동차를 계속해서 이 품질을 고품질, 고사양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 에리카 자동차는 가격이 3천만 엔 정도, 3억 정도 했습니다. 시장성이 없죠. 결국 2017년에 프로젝트는 해산이 됐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비아디는 굉장히 뒤늦게 출발했지만 전기 자동차를 최고 시속 60km 그리고 가격은 보조금 받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마치 자동차를 소모품처럼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했거든요. 결국 지금 중국의 비아디하고 미국의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 1, 2위를 다툴 만큼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잉 품질의 시대에서 이제는 적정 품질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일본 기업들이 이 모노즈쿠리 정신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놓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소니는 완전히 부활에 성공을 했죠. 지금 소니 보면 매출의 90%가 게임, 영화, 음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했지만 그 이전 소니가 처음 생겼을 때는 사실 전자제품,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죠. 소니의 창업자는 이제 모리타 아키오하고 이부카 마사루라는 두 사람의 엔지니어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에 천착하고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든다는 어떤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니 정신에 가장 부합했던 게 바로 1979년에 등장한 워크맨이었죠. 워크맨이 1980년대 전 세계에 정말 메가 히트셀러가 됐는데, 처음에 사실 워크맨은 수출했을 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일단 브로큰 잉글리시다. 워크맨이 뭐냐? 뭐 워킹맨도 아니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어떻게 팔렸냐면 프리스타일이나 뭐 스토어웨이처럼 다른 이름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워크맨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그냥 워크맨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워크맨이 영어 자체로는 틀린 영어지만 어쨌든 고유명사가 됐죠. 그런데 이 성공에 고무된 소니의 기술자들이 이 워크맨의 기술에 점점 더 천착하게 됩니다. 당시 워크맨이 왜 놀라운 발명품이었냐면, 이 손 안에 들어올 정도 요만한 사이즈의 카세트 테이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그 크기를 작게 만드는 기술에 소니의 기술자들은 집착을 하게 됐고, 목표를 저스트 카세트 사이즈라는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를 카세트 안에 넣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프랑 이 카세트랑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번째 모델에서 그걸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그 껌 모양의 충전지, 껌전지라고 하는 납작한 충전지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초소형의 초강력 모터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크기를 작게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스트 카세트 사이즈를 이걸 저스트 카세트 사이즈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저스트 카세트 사이즈에서 지금 사이즈에서 4분의 1 사이즈로 줄여보자. 4분의 1 사이즈로 줄이면 손바닥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에 다시 천착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기술에도 성공을 해서 굉장히 작은 카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CD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MP3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카세트 시대 소니는 뭐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었는데, CD 플레이어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 경쟁자가 생겼고요. MP3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소니는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 게임 체인저, 싸우는 방식이 바뀌는데 가장 잘하는 것들을 계속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모노스쿠리 정신을 버리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의 어떤 수요, 니즈에 둔감한 그런 상태가 이제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기업들 내지는 일본 기업가들이 잘하는 거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없는 것, 새로운 첨단 기술을 뭐 만들어내는 기술과 이미 있는 기술을 효율을 더 높이는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둘 중에 굳이 좀 더 잘하는 걸 뽑으라면 후자 쪽입니다. 이건 사실은 메이지 시대가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돈카츠하고 단팥빵 사례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이 돈카츠랑 단팥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음식이면서 동시에 원래는 일본 음식이 아니었었죠. 둘 다 이 19세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음식입니다. 돈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렌가테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든 건데, 이 렌가테는 그 서양 요리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 요리를 내놨는데, 이 버터하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소고기 커틀릿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볼까. 그래서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쓰고 튀김처럼 그렇게 튀겨내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하고, 빵 대신에 밥을 같이 주는, 그게 지금의 이제 돈카츠죠. 그래서 카츠가 커틀릿이고 돈이 돼지 돈자예요. 그래서 이제 돈카츠라는 이름이 됐고, 이 단팥빵도 그렇습니다. 원래 서양에서의 빵은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고 달지 않죠. 그냥 빵이 소금과 소금 간으로만 된 빵인데, 이게 일본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빵을 먹는 습관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기무라야라고 하는 빵집에서 일본 사람에게 친숙한 팥을 넣어서 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빵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원래 있던 거를 일본식으로 어레인지하면서 좀 더 품질 개선을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 제가 메이지 시기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 당시 일본인들은 정말 굉장히 그 크리에이티브하구나. 정말 하이브리드에는 정말 그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 그런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뭐 엔저가 시작된 거는 사실은 그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1월, 12월부터 사실은 엔저 기조가 계속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엔저가 계속돼 왔고, 우리가 달러당 150엔 이상 160엔을 육박하는 슈퍼 엔저라고 부르는 현상이 사실은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굉장히 엔의 약세가 심했었죠. 이렇게 이제 엔저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게 대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 뭐 수출이 잘 됐을 거고요.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1980년대부터 해외 진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서 지금 대부분의 일본 제조업들이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달러로 벌게 되면 엔저가 되면 환차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이 개선이 돼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기업이 이제 이런 수익을 얻게 되는 것도 엔저의 효과이고, 또 하나는 뭐 최근 작년, 특히 작년에 일본에 이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인바운드 소비라고 하거든요. 엔이 싸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일본에 와서 뭐 여행도 다니고 식사도 비싼 식사하고 하면서 일본의 이제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엔저가 사실은 원래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는 단기로 한 2년 정도 통화 정책을 쓰면서 엔저를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베노믹스가 2년 안에 목표로 했던 그런 뭐 명목 성장률 3% 성장, 물가 상승률 2% 이런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서 사실은 10년 이상 계속 통화 정책을 하면서 유동성 과잉이 되면서 엔저의 늪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해외 생산 기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면 엔 환차익을 얻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다 그랬는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이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환차익으로 수익을 얻게 되니까 뭐 굳이 고통스럽게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뭐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데, 하다 보니 기업이 굉장히 달콤한 마약 같은 엔저라고 표현하는데, 이 엔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의 속도가 좀 늦춰졌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엔저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뭐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어떤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엔저로 인해서 잠시 초반에는 살아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장기전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소비가 위축돼서 경기가 회복이 더뎌지는, 또 이런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저는 초기에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 이게 장시간 엔저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도 마약 같은 엔저 효과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지고, 중산층 그 이하의 저소득층은 굉장히 엔저로 인한 물가고를 겪으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지금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그러다가 2022년 한 4월경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원래 일본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게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인데 그거를 2022년 한 4월부터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2%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거든요. 한 33개월, 4개월 연속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가가 과거 30년 동안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던 현상이 지금 일본에선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도 오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도 가능해요. 아버지 입사하셨을 때 첫 달에 얼마 받으셨어요? 나 한 20만 원 받았는데 저도요. 이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랬던 일본이 1994년 정도에 대졸 신입사원의 첫 달 월급이 한 20만 엔쯤 됐어요. 그게 최근까지도 이어지다가 2023년에 21만 엔에서 22만 엔 사이가 되고 2024년 작년에는 23만 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한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다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30년 동안 안 올랐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업들도 임금을 주려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이 물건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일본 기업은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기업들끼리 가격 파괴 경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우리로 치면 김밥 천국의 김밥 같은 게 규동이죠. 그런데 규동은요, 옛날에도 한 350엔, 380엔, 최근에도 한 380엔 이러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군가가 가격을 올리면 거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더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싼 가격으로 규동을 공급할까를 경쟁했습니다. 가격 파괴 경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작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가격을 올릴 때 그냥 올릴 수는 없거든요. 부가가치를 약간 더 하거나 양을 조금 더 넣거나 뭔가 하여튼 조금 더 더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어떤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걸 보고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이제는 가격 올리기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에 원코인 런치가 있었어요.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할 수 있는 식사, 점심 식사가 가능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일본 가보니까 원코인 런치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또 별도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유행어 중에 인바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돈부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덮밥이죠. 근데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인바운동이라고 해서, 이 인바운동은 수천엔, 5천엔, 8천엔, 만엔 이렇게 합니다. 일본의 서민들은 사실은 엄두가 안 나는 가격이죠. 그리고 호텔 같은 데도 외국인들을 주로 파는 호텔은 1박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그런 호텔들도 있고 해서요. 일본에 있는 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일본 국내에서 그렇게 돈을 쓰는 거는 일본 전체 국내 경기 활성화에는 분명 도움이 되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일본 경찰청에서 발표한 걸 따르면은 강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오히려 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그 보이스피싱이 일본어로 오래오래 사기거든요. 근데 오래오래가 뭐냐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오래오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나야 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보면 범죄 조직이 있지만 거기에 그 SNS 같은데 굉장히 단기 고소득 알바 하는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단기 고소득 알바라고 해서 가보면 그게 보이스피싱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본에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둠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야미바이토라고 이제 부릅니다. 대표적인 야미바이토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사기도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춘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최근에 경시청에 적발된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일본 여성 한 200~300명 정도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영어권 국가로 원정 매춘을 했던, 그래서 이제 적발이 됐었는데, 과거 1980년대, 90년대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 원정 매춘을 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해외 이제 이 원정 매매춘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이렇게 나왔던 거는 작년 5월 달에 한국 서울에서 적발된 일본인 여성 매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인 업자 4명이 검거가 되고요. 일본인 여성 3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국내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주간지 같은 데 보면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크게 사람들의 반응이 3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는 한국에서 일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가짜뉴스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믿을 수 없다, 한국 여성이 일본에 와서 매춘하는 건 이해를 해도 어떻게 일본 여성이 한국 가서 매춘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제 3번째 부류는 체념하는 거죠.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이제 싸구려 나라가 됐다는 거에 방증이고, 결국에는 한국조차 일본을 깔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일본의 청년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어둠의 아르바이트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청년의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이 빈곤할 수가 있나. 2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요. 일자리는 많지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서 생존선에서 겨우 생존할 정도의 낮은 임금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선택과, 또 정규직 일자리를 하더라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일본에는 이제 블랙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브라크企業에서 이제 블랙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블랙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에도 우수한 청년들이야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으로 가고 뭐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뭐 겨우 생존에 급급할 정도의 낮은 급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노동 강도도 심하고 갑질도 있는 그런 블랙 기업을 버틸지, 이런 선택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이게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본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성비에 해당하는 코스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트 대비 퍼포먼스인데, 이 야미바이트가 코스파 굉장히 좋거든요. 결국에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 3국, 동아시아의 선진국 3나라 비교해 보면 일본, 대만, 한국 중에서 워킹 푸어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한국은 한 7%쯤 되고, 대만은 한 3%, 4%쯤 됩니다. 근데 일본은 한 10%에서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근로자 10명 중에 1명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층인 경우죠. 결국 이러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어둠의 아르바이트, 야미바이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980년대) (90년대) 후리타라고 하는 뭐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또는 니트족이라 그래서 뭐 직업을 구하지도 않고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는, 뭐 사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대로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5080 문제, 뭐 8050 문제, 그러니까 80대 노부모가 50대 자식을 돌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전히 이 사람들, 이런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뭐 이분들이 수입이 없을 테니까 부모님의 연금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커지고요. 근데 연금에 의존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깥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다 결국에는 나중에 뭐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층의 어떤 히키코모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앞서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한 20, 30년 뒤에는 이런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문제, 곧 닥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중산층의 빈곤화라 그래서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루가 이제 쥐어짜다는 뜻이고,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합친 건데,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빈곤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버블이 붕괴되고 30년 동안 그 일본에서 제로 성장이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일단 그 소득 수준을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위소득이 1994년에는 한 505만 엔쯤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375만 엔으로 25년 동안 130만 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30만 엔 같으면 25년 동안 1,3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명목으로.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디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외벌이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정규직 직장에 다니고 전업주부와 자식들로 구성된 가정이 많았는데, 점점점 이제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버지는 정규직 직장, 엄마는 파트타이머,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더블 인컴이 되다 보니까 어찌어찌 버틸 수 있었지만, 어찌됐든 중산층의 어떤 중위소득은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슈퍼 엔저라고 할 정도로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일단 소득 격차인데요. 엔저가 되면 될수록 뭐 대기업은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여력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대기업도 있고 해외 공장이 있는 경우는 N 환차익을 얻기도 하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을 올리기 힘든 게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가고 내수는 살아나지 않으니까 판매는 부진하고,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뭐 사실은 임금을 올려줄 여력은 없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소득 격차도 생겼고요.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자산 격차인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산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일본 젊은이들 그동안 주식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은 1980년대 버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주식 투자를 지속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60대 이상, 70대, 80대가 많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신니사 제도 같은 게 생기면서 일본의 20, 30대 주린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들은 여전히 일본의 이 고령층의 자산가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저 상황에서 더 부자가 됐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옛날 버블 시기에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맨션, 주택 가격이에요. 특히 뭐 다 오른 게 아니고, 특히 도쿄 중에서도 역세권의 신축 맨션들 가격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역세권의 신축 맨션은 부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사실은 엔저 속에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의 제로 성장에 더해서 최근에 이 엔저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해지면서 중산층의 빈곤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처음에 이제 엔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엔저라는 게 사실은 1년, 2년 된 게 아니고 2012년 말부터 시작해서 뭐 10년 이상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엔저는 사실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엔저가 길어지다 보니, 또 최근에 미일 간의 금리 차로 인해서 슈퍼 엔저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장점보단 단점,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엔저가 길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2022년 4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작년 6월, 7월 두 달간은 이제 반짝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그다음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 물가 상승률 이렇게 높은 이유는 결국은 이제 엔저가 미치고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24년 같은 경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한 0.3%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만 2025년에는 1.1% 정도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계 투쟁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봄에 춘투 임금 인상률을 발표를 하죠. 2023년에 3%대 임금 인상을 했어요. 이게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4년에는 5.1%, 이건 33년 만에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올해도
5% 수준의 임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금 인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임금 인상률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아마 올해 정도에는 이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면서 GDP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트럼프 2.0 시대가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예측치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사실은 이 예측은 다 틀릴 수도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일본은 미국 편에서 뭐 돈독한 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완전히 미국과 모든 뭐 전략이나 중국 견제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뭐 하나의 팀처럼 할 것이다라고 한국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일본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와 경우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아마 트럼프와 색깔이 비슷한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될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트럼프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의 트럼프하고도 대비는 하지만 포스트 트럼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은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또 트럼프와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서로가 서로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냐가 굉장히 고도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국내 정치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어서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조금 민첩하게 대처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N전은 사실 아베노믹스 하면서 N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늘어나서 뭐 생긴 N저라기보다 사실은 2022년 4월 이후에 미일 간의 금리 차로 인해서 발생한 N저 상황인 거죠. 슈퍼 N저가 생긴 거는 결국에는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또다시 슈퍼 N저 상황이 올 것이고요. 슈퍼 N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나 서민이 물가 고통을 겪으면서 실질 임금이 줄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기도 좀 고민스럽죠. 왜? 금리를 올리면은 또 이게 역으로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미일 간의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추가로 얼마를 올릴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미국 연준의 입장인데요. 12월 달에 연준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죠. 12월 달에 미국의 연준은 0.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거 예고된 대로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4.25에서 4.5% 정도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연준의 위원들이 점도표라는 걸 공개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죠. 예상한 것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2025년에 2차례 정도 내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한 차례나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상태가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FRB가 금리를 낮추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 얘기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N저가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N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택지는 일본의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고민스러운 게 한 개 있는 게 지금 일본의 금리 수준이 0.25%잖아요. 일본에서는 1% 정도가 중립금리 수준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뭐냐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물가가 잘 관리되는 수준이 중립금리인데, 그러면 0.25%씩 올린다고 하면 지금 0.25%니까 한 3번 정도 올리면은 중립금리 도달을 하거든요. 1%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다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1% 이상 금리를 올리면 일본 사람들은 30년 동안 금리 없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급격하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면역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받은 기업들은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해질 것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게들은 주택담보대출 부담 없이 지금까지 잘 받다가 매월 갚아야 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계 이 대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사실은 금리를 올리긴 올리되 몇 번을 올릴지 언제 올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내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 그 다음 정부로부터 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보장이 돼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시장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기로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의 에도 시대가 1603년부터 한 260년 정도 지속된 기간인데, 이때 이제 사법하고 행정 기능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부교, 칸조부교, 지샤부교 이런 곳에서 행정 기능도 하면서 재판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전 채권에 관한 소송을 가네쿠지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가네쿠지의 소송 수리율이 한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려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한 50%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원고가 굉장히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조선이랑 마찬가지 일본의 에도 시대도 산업공상인데, 우리의 사와 다르게 일본의 사는 사무라이, 무사의 사죠. 그래서 제일 위에 무사가 있고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식인데, 신분상 가장 아래에 있는 상인이지만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게 또 상인이라서 결국에는 상인이 무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에도 시대 26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여서 무사들이 돈을 벌거나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뭔가 전쟁이 일어나야 이 무사들은 돈을 벌 텐데,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여서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상인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송이 쌓여도 상인의 권리가 보호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이제 일본에 아이타이 스마시레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한자로 쓰면 상대제령인데, 상대, 서로가 서로에게 스마시,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무라이가 상인들에게 계속 빚을 지게 되면 상인들이 그 불만이 쌓여서 이제 소송을 접수를 하겠죠. 그래서 소송이 쌓이고 반면에 이제 사무라이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상으로 낮은 상인이 이 사무라이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양측의 불만이 쌓이면 나중에 그냥 이 정부가 재판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무라이는 칼을 들고 있으니까 상인이 억울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한 180년 동안 10번 정도 이 아이타이 스마시레가 발령이 됩니다. 사유재산 보호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비슷한 제도가 많았어요. 기엔레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기엔레는 방금 말씀드린 아이타이 스마시레는 알아서 해라고 했지만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데, 기엔레는 아예 채권 자체가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서 사무라이들에게 유리하고 돈을 빌려준 상인들은 불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은 이게 소유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였던 거죠. 결국
이대로 놔두면 에도 시대 경제가 성장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상인들은 이제 뭔가 이제 보장하고 이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카부나카마라는 조직이었던 거죠. 카부나카마라고 해서 상인들이 이제 동업자 단체를 만들고, 나카마가 이제 친구란 뜻입니다. 나카마라고 쓰여진 나무 표차를 서로 나눠 가져요. 그러면 이거는 영업 독점권입니다. 품목별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 카부나카마, 뭐 땔감 카부나카마, 쌀 카부나카마 이러면 그 품목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인들, 적게는 상인 2집안, 많게는 한 190개 정도의 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이 카부나카마를 형성을 합니다. 이 카부나카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떤 사유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부나카마들끼리 어떤 규약을 맺냐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다 누군가가 사기를 저질렀을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부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다른 상인 동업자에게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모두가 동시에 그 부정행위를 한 상인과는 거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 시스템이죠. 이거를 다각적 징벌 전략이라고 하는데, 나만 거래를 끊는 게 아니고 동업자 전부가 그 사람하고 거래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진실하게 거래에 응하면 나도 진실하게 거래에 응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민하게 되죠. 내가 사기를 쳐서 또는 뭐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 얼마를 얻게 될까? 또 매번 거래에서 성실하게 임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수익을, 평생 얻게 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떤 게 클까?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성실하게 매번 거래에 임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의 합이 크면 성실하게 일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기를 쳐서 한 번에 얻게 되는 일확천금의 크기가 크면 부정행위를 저지를 텐데, 상인들이 그 시스템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게끔 계속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충분히 소유권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소유권이 보호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카부나카마라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은 뭐 여러 직업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만 세습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최근에 한 3, 40년 동안의 일본 총리들을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이 세습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의원 내지는 뭐 총리를 경험했다든지,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세습 총리라고 하면 조부라든지 외조부까지 확대하면 뭐 사실 세습 총리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세습 총리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베 총리도 세습 총리고요,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중의원은 아니지만 그 도토리현의 도지사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도토리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습 정치인이 많은 이유는 세 가지 반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반, 간방, 가방, 이렇게 일본어로 세 가지 반반방 얘기하는데, 이 지반이 뭐냐면 지명도,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방이라고 하는 건 간판, 지명도고, 가방은 이제 우리가 손에 들고 가는 가방,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물려받기 때문에 정치인들 세습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세습을 하는 직종이라고 하면 전통 예나 뭐 예능, 또는 일본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판소리 같이 이런 전통 문화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게 이 가부키 같은 경우에 슈메이라는 게 있어요. 슈메가 뭐냐면 승명, 이름을 물려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유명한 그 가부키 가문 중에서 그 이치카와 가문이 있는데, 이 이치카와 에비조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치카와 단주로라고 하는 가부키 배우 제12대 이치카와 단주로였는데,
그 아들인 이치카와 에비조가 최근에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아서 제13대 이치카와 단주로가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치카와 제13대 이치카와 단주로는 이제 아들을 나중에 제14대 이치카와 단주로로 이제 이렇게 슈메이 승명하는 걸 하겠죠. 이렇게 전통 예술 분야에는 뭐 이런 슈메이 승명하는 전통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지금은 덜합니다만 사실 옛날에 14세기 15세기에는 상인들 가문 상가도 승명 슈메이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게 그 상호를 일본어로 야고라고 하는데 그 야고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세야라는 이름의 가게라고 하면 이세야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고 그 뒤에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야 초지로가 아버지인데 아들은 이세야 뭐 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춘추 면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이 있다고 하면 그 춘추라는 이름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 길동, 아들은 뭐 춘추 철수, 춘추 영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슈메라든지 뭐 이런 그런 세습 이런 것들을 사실 통틀어서 상속을 받는다는 뜻에서 상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토츠기라는 게 사실은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아토츠기는 보통 이제 장자 상속이니까 장자 큰아들에게 이제 그 가업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큰아들이 장자가 어떠한 이유로 물려받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차남 또는 아들이 없으면 딸, 사위 뭐 딸 사위도 없고 물려주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조카를 양자로 들여서 뭐 이런 식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거는 꼭 혈연 관계가 아닌 비혈연 관계에서도 상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쓰이 같은 경우가 그런데 한 10살에서 12살짜리 똘똘한 아이들을 뽑아서 견습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18세쯤 되면 정직원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30세가 되면 지배인의 지위를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배인을 아예 뭐 사위나 양자로 들여서 그 가문의 이 가독 상속 그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독립을 원한다 그러면 든든하게 한몫 챙겨서 그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우리가 노렌와케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식집 가면은 왜 문 앞에 이렇게 천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노렌이라고 하는데 그 노렌은 보면 이렇게 어떤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패션이 아니고 그 집안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김씨 집안 같으면 이 쇠금자 쓰고 이거 일본어로 이제 카네 이렇게 읽으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마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네마루 집안의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독립하는 이 프랜차이즈식으로 이제 종업원이 독립하게 되면 너도 똑같이 이 가문을 쓰고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이 뭐 혈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혈연까지도 확장해서 상인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를 물려가면서 이렇게 세습 내지는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 일본의 그 다나카 야스오라고 하는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상인들의 그 명부 이런 걸 수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수집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 상인 상가들 명부 그러니까 이름, 업종, 규모 뭐 이런 것들 언제 개업하고 언제 폐업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쫙 있습니다. 7만 4천 건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 5년 전 정도쯤에 발견해서 그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본의 그 상인 상가 가문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물려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가문도 있었지만 굉장히 빨리 망하는 그런 가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평균 이 생존 연수가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한 세대를 못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부라는 거를 사실은 상속하는 거거든요. 그 영업 독점권을 이제 가부를 상속하는 건데 그 가게를 상속한다는 게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타인에게 그 가게를 양도 즉 매매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일본의 이 에도 시대 상인들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다음 아들에게 물려줘서 수백 년 동안 영업을 이어가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절반, 타인에게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고 자식에게 물려주든 매매를 하든 전체 기업들, 가게들, 상점들 평균을 내보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만큼 일본의 이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점들이 생기고 망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좀 뒤로 가지만 메이지기 초기 정도에 보면 10년 이상 이 생존하는 기업이 하나 있으면 사실은 10년 이내 망하는 기업이 한 40개 있거든요. 그러면 100개 정도가 10년 정도 생존하려면 그 뒤에는 안 보이는 4,000개 정도의 뭐 상점이나 기업이 망했다는 소리니까 100년, 200년 된 가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망해서 없어진 수만, 뭐 수십만 그런 상인 가문 내지는 뭐 상점,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일본의 에도 시대는 굉장히 상인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개업 시기와 폐업 시기를 알 수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그 상점이 생존했는지 생존 연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식에게 물려줬을 때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서 팔았을 때 과연 더 길게 생존하는 이 가게는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팔면 3배 이상 생존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면 평균 18년 정도 가게가 생존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면 한 6년 정도 평균 생존을 하는.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